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지은이는 김상준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 김상준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재미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원형으로는 전사, 마법사, 유혹자, 배신자, 바보, 구원자, 순교자, 복수하는 자, 헌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천재, 불의에 맞서는 자, 비겁자 등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 내면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 또는 어떤 계기에 의해 의식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 신화는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내면에 감춰진 탐욕, 분노, 집착, 사랑, 배신 등 다채로운 심리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로 그는 이름처럼 선견지명이 뛰어난 신이며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어 인간에게 문화를 전해준 은인으로서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에게는 에피메테우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에피메테우스란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진중한 형과 달리 에피메테우스는 우둔하고 즉흥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처음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에 물을 붓고 이를 잘 반죽해 인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서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동물들이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는 데 반해 인간만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자유로운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나머지 일은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맡겼다. 아우야, 내가 인간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도록 해라. 각각의 동물에게 능력을 모두 나눠주고 나서 한숨을 돌릴 즈음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은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 프로메테우스가 밖에서 돌아와서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심을 하고 있던 프로메테우스에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인간에게는 불을 주는 거야. 프로메테우스는 천상으로 올라가 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전해줌으로써 인간은 어두운 밤도 환히 밝힐 수 있게 되었고 나름식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추운 밤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을 천상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던 제우스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진흙으로 인간이라는 미물을 만들고 게다가 그 미물을 우리 신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기까지 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천상의 재산인 불까지 훔쳐다 인간에게 주는 무례함을 범했다. 나는 더 이상 프로메테우스를 용서할 수가 없다.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인간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겉으로만 선물처럼 보일 뿐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지상 최초의 여인은 판도라라고 이름 붙여졌다. 신들이 선택한 여자의 배필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였다. 신들은 지상의 인간 여자인 판도라를 내려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간계를 생각해냈다. 판도라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며 그녀에게 커다란 항아리를 갖고 가게 했다. 그 항아리에는 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것들,
즉 질병, 고통, 절망, 슬픔, 원한, 복수심 등을 가득 담아놓았다. 판도라는 자신이 지상으로 갖고 내려온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 순간 항아리 안에서 튀어나온 온갖 나쁜 것들이 인간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간 세계에는 질병, 고통, 절망, 슬픔이 없었는데 삽시간에 퍼져버린 항아리에서 나온 재앙들은 인간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인간에게 판도라를 보내 해코지를 한 제우스는 그래도 천상의 불을 훔쳐간 것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해 결국 프로메테우스를 카우카소스 산의 정상에 매달아 버렸다. 프로메테우스는 카우카소스 산의 정상에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형벌에 처해졌다. 독수리에게 뜯긴 간은 저녁이면 다시 자라나게 되고 어김없이 다음 날이면 찾아오는 독수리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뜯어먹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 여자인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 폄하로부터 시작된다. 여자의 얄팍한 호기심이 결국 인간을 낙원에서 끌어낸 원흉이라는 해석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왜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고대 그리스 사회는 가부장적인 질서와 이성을 신봉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성만이 이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성은 무질서와 혼돈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스 사람들이 신봉하는 남성적인 질서와 이성,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여성이었다. 남성들이 생각하기에 여성은 혼돈 그 자체였으며 매우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여성은 매달 피흘림이라는 월경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며 출산을 하기도 한다. 당시 그리스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불규칙적이면서도 창조적인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속으로는 이러한 창조적인 행위가 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처음 만물을 만든 존재도 가이아라는 커다란 어머니 신이 아닌가? 또한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여성의 매력에 자신이 빠지는 것이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에 빠져들게 되면 그의 이성은 곧 마비되고 만다. 사실 판도라는 인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원래 대지의 여신이었다. 판도라라는 이름도 모든 선물을 주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는 왕비인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 라이오스는 왜 자식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해서 왕비 몰래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신탁을 청했다. 하지만 신탁의 예언은 라이오스를 아연실색케 했다. 당신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아들은 당신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어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들 발 뒤꿈치에 구멍을 뚫어 산에 데려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명령을 받은 신하는 차마 아기를 죽일 수 없어 산에 버려두었다. 그 아이는 코린토스의 양치기에게 발견되었고 오이디푸스, 즉 부은 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아이는 양치기에 의해 코린토스에 가게 되고 마침 아이가 없었던 코린토스의 왕인 폴리보스가 아이를 신이 준 선물이라 생각해서 양자로 삼았다. 오이디푸스는 어느 날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다. 너는 이상하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도 닮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는 델포이의 신탁을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았다. 너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했다. 그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나 다시는 코린토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이 예언은 빗나가게 되고 말 거야. 오이디푸스는 정처 없이 동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좁다란 산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반대 방향에서 마차를 몰고 오는 무리가 나타났다.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노인이 난데없이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치며 칼을 뽑아서 오이디푸스를 내리치려고 했다. 오이디푸스는 화가 나서 자신의 길을 막아섰던 남자 5명 중 4명을 단숨에 죽여버렸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1명은 멀리 달아났다. 오이디푸스가 계속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테베 왕국이었다. 하지만 거리는 아무도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고 쥐 죽은 듯이 고요할 뿐이었다. 알고 보니 2개의 작은 날개를 어깨쪽지에 달고 상반신은 여자의 얼굴과 가슴을 하고 사자의 다리를 한 이상한 괴물이 테베의 성문 앞에 갑자기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 괴물은 스핑크스라고 불렸는데 성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만약 마치지 못하면 잡아먹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 왕은 스핑크스를 퇴치할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델포이의 신탁을 받으러 가는 중에 오이디푸스와 계곡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친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오이디푸스가 도착했을 때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때는 2발로 걷고 저녁이면 3발로 걷지만 도리어 다리가 많을 때 힘이 더 약한 것은 무엇인가? 오이디푸스는 단번에 문제를 풀어버렸다. 그것은 사람이다.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가 문제의 답을 맞히자 굴욕감에 성벽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민들은 오이디푸스를 테베 왕국을 구한 영웅으로 받들고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오이디푸스는 기꺼이 왕좌에 올랐고 자연스럽게 이오카스테 왕비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15년이 지났고 그간 이오카스테 왕비와의 사이에 아들 2, 딸 1를 두게 되었다. 코린토스의 왕이자 자신의 생부라고 생각했던 폴리보스 왕이 서거했다는 소식마저 들리자 오이디푸스는 불길한 신탁의 예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안심했다. 그러나 테베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라 전체에 패스트가 돌면서 많은 시민이 병으로 죽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오이디푸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오이디푸스는 델포이의 신탁을 듣기 위해 신하를 보냈다. 신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아내어 응징하라.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꼭 찾아내어 그를 테베에서 몰아내겠다라고 공언했다. 이때 신하들은 이 사건을 해결할 적임자로 유명한 점쟁이 테일레시아스를 천거했다. 그는 장님이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관력이 더욱 발달해 남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을 풀어내는 신비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테일레시아스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바로 당신이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입니다.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당장 그의 목을 벨 태세였다. 그러나 신하들의 만류로 가까스로 자신의 감정을 수습하고는 이에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우선
그 당시 라이오스 왕의 일행 중 살아남은 한 명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생존자는 오이디푸스의 얼굴을 보고는 그가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아기를 주어서 코린토스 왕에게 바친 양치기도 코린토스 왕이 사실 오이디푸스의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했다. 또한 라이오스 왕에게 아기를 산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신하까지 나타나 발꿈치에 구멍을 뚫었지만 차마 아기를 죽일 수 없어 산에 갖다 버렸다고 증언했다. 며칠 동안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이오카스테는 아들과 혼인을 하고 게다가 자식까지 3명이나 낳았다는 죄책감에 자기 방에 달려가 목을 매 죽었다.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의 옷에서 핀을 빼내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두 눈을 찔렀다. 오이디푸스는 사랑하는 딸이자 누이인 안티고네와 함께 테베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아들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 둘 다 죽고 말았다. 딸인 안티고네마저 시신을 수습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이성적인 애정을 느낀다. 그런데 아버지도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애정을 갖는 것은 아버지를 화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아버지에게 거세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아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동일시함으로써 남성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이런 콤플렉스가 해결되지 못한 남성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성장이 정체되고 항상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상태를 오이디푸스 신화에서는 테베에 만연했던 역병과 온갖 흉흉한 일들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돌아보는 시기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가 아니다. 대개 우울하고 불안하거나 인생이 권태로울 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할까?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등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야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테베에 돌고 있는 역병, 즉 마음의 우울 상태를 알기 위해 예언자이며 장님인 테일레시아스를 부르게 된다. 테일레시아스는 인간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통로인 것이다. 여기서 테일레시아스를 불렀다는 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직관의 능력을 통해 우리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이디푸스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부인했듯 이런 직관의 능력이 알려주는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 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점차 증거들이 모이고 위기에 몰리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제야 자신 안에 존재하는 욕망의 그림자를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신화에서는 왜 장님을 예언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이는 신체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외계 사물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것이 부질없고 덧없다고 생각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의 눈은 뜨이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통해 보아야 사물은 더 정확하게 보이는 법이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인 경우가 많다. 오이디푸스는 장님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자리 잡은 욕망들과 직면하게 된다. 그는 비록
자식과 어머니이자 아내를 잃고 떠돌게 되었지만 자신 안에 존재하는 욕망과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는 자신 안의 욕망에 직면했을 때 한동안은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결국에는 인격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무의식적인 욕구가 자신에게는 전혀 없어 자신이 아주 순수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내면에 숨겨진 욕구나 욕망, 탐욕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선의 이름으로 행하는 악행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중세 마녀 사냥과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유태인 학살, 중국의 문화혁명,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 감정의 갈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욕망들을 보지 못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은 언젠가는 선함을 가장한 채 반드시 드러난다. 그것도 아주 비극적으로 말이다. 데메테르는 곡식의 수호신으로 풍성한 수확을 관장하는데 그녀는 금발의 푸른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신이었다. 로마에서는 케레스라고 불리었는데 곡물, 시리얼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 그녀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보물이 있었는데 그녀의 외동딸인 페르세포네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서 절세 미인이었다. 어느 날 페르세포네가 들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그녀의 눈에 아름다운 꽃이 눈에 띄었다. 페르세포네가 막 꽃들을 따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수처럼 새까만 말이 모는 마차를 타고 지하 세계의 신인 하데스가 나타나 그녀의 팔을 낚아채서는 지하로 사라져버렸다. 페르세포네는 자신이 죽은 자들만이 가는 지하 세계로 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하 세계의 여왕이 되는 거야. 그 답답한 섬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계속 감시를 해대는 내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제 지겨워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사실 페르세포네의 납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처음 올림포스의 신들이 티탄족을 물리치고 세상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 제우스는 하늘과 땅을 선택했다. 자신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가장 노른자위를 차지한 것이다. 포세이돈은 재빨리 자신은 바다를 차지하겠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하데스는 어쩔 수 없이 지하세계를 자신의 영토로 삼게 되었다. 하데스는 아내가 없었는데 페르세포네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어느 날 하데스는 제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러지 않아도 지하세계를 하데스에게 떠넘긴 것이 미안했던 제우스는 하는 수 없이 승낙을 했다. 딸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데메테르는 풍요와 곡식의 신이기 때문에 모든 곡식의 씨앗에서 싹이 트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아무리 인간이 씨앗을 뿌리고 황소가 쟁기질을 해도 밭에서는 먼지만 날릴 뿐 새로운 생명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제우스도 뒷짐만 지고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인간들이 올림포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전령이자 외교술에 뛰어난 헤르메스에게 데메테르와 하데스의 중재를 맡겼다.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뜻을 전하자 하데스는 어쩐 일인지 선뜻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만이 방 안에 남게 되었을 때 하데스는 말했다.
조금 있으면 어머니를 만나게 될 텐데 그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셨으니 안색이 말이 아니오. 여기 석류 씨가 있으니 이거라도 조금 먹구려. 페르세포네는 지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석류화를 냉큼 삼켰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가 석류화를 삼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 페르세포네를 실은 마차는 바람보다 더 빨리 지상으로 내달렸고 어느새 데메테르가 칩거하고 있는 신전에 도착했다. 딸과 어머니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 이때 데메테르는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운 나의 딸 페르세포네야, 지하 세계에 머무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겠지? 페르세포네는 자신이 석류화를 먹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데메테르는 다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지하 세계에서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페르세포네는 1년의 3분의 1은 지하 세계에 머물러야 하고 3분의 2만 지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돌아오자 데메테르는 그 특유의 넉넉한 인심을 발휘해 씨앗의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인간을 다시 풍요롭게 해주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1년의 3분의 1은 데메테르가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아 곡식이나 열매가 다 말라 죽어버렸다. 페르세포네와 데메테르의 이야기를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어머니와 딸의 상봉과 이별로 생각하는 낭만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봄을 기다렸을 것이다. 혹독한 겨울 동안 넉넉지 못한 음식으로 연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페르세포네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겨울 동안 모든 것이 죽어버린 세상에서 궁핍과 추위를 이겨내고 마침내 모든 것을 주는 봄이 찾아오면 그들은 지하 세계에 갇혀있던 페르세포네가 어머니를 만난 듯 행복감에 젖어 봄을 맞이하는 축제를 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신화는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에서 딸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데메테르는 사랑을 주고 베풀 줄은 알지만 누군가 끼어들거나 방해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독점적으로 자신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게다가 페르세포네가 성년이 되어 가는데도 결혼을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섬에 숨겨놓는다. 이러한 데메테르의 모성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식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무조건적인 모성은 자식이 어머니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독립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며 어머니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된다. 페르세포네의 유괴는 비극적인 일이겠지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천진난만한 소녀가 어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무조건 순종만 했던 착한 딸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은 법이다. 페르세포네가 들어갔던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세계는 소녀들이 성장하기 위해 하강해야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하세계는 남성적이며 거칠고 잔인한 공간이다. 왜 소녀들은 이런 공간에 들어가야 할까? 소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성적인 측면의 개발이다. 소녀들은 완전히 지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 지평을 넓힐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 페르세포네는
하데스가 건네준 석류를 삼킨 상태로 지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녀는 이제 지상과 지하의 세계를 넘나들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다. 소녀들은 퇴행을 해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갑갑한 어머니의 품으로 상징되는 섬에서 답답하게 평생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음침하고 어둡지만 자신에게 열려있는 또 다른 세계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남성적인 면도 인격 안에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측면을 말한다. 지하세계는 일견 어둡고 음침하고 죽은 자들이 사는 곳처럼 보이지만 페르세포네는 지하로 하강함으로써 남성적인 측면을 내면에 동화하고 어머니와의 단절을 통해 지하세계를 통치하는 여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는 로마에서는 플루톤이라고 불리웠다. 플루톤은 부유한 자, 부유함을 주는 자라는 의미다.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성격의 한 부분을 돌아보고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옛날 어느 왕국에 딸만 셋인 왕이 있었다. 셋째 딸의 미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이름은 푸시케였는데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으며 푸시케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현신이라고 말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인간들의 모든 관심이 푸시케에게 쏠리는 것에 증오의 감정을 드러냈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의 신 에로스를 불렀다. 인간 여자 중에 푸시케란 계집이 있다. 내 힘을 다해 푸시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하거라. 하지만 아프로디테가 생각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자신의 아들도 남자이며 아름다운 여인에게 빠져들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푸시케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간 에로스는 그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넋을 잃고 말았다. 에로스는 당황해서 자신이 쥐고 있던 사랑의 화살에 찔리고 말았다. 이 사랑의 화살에 맞으면 누구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대상을 사랑하고 만다. 에로스는 그만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푸시케를 바라보며 그녀의 미모만 경탄하고 숭배할 뿐 아무도 그녀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푸시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탁을 받으러 아폴론 신전을 찾아갔다. 아폴론 신전의 무녀는 이렇게 말했다. 왕이시여, 당신의 딸과 결혼할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들보다도 더 힘이 센 날개 달린 뱀으로 그가 당신의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을 바위산 위에 홀로 올려놓으세요. 신랑이 당신의 딸을 데려갈 것입니다. 다음 날 푸시케와 왕과 왕비의 일행은 무거운 마음으로 바위산 정상에 올랐다. 일행이 모두 떠나고 산 정상에 홀로 남겨진 푸시케는 두려움에 떨면서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골짜기는 온갖 꽃들과 향기로운 풀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다음 날 푸시케는 눈을 떴다. 자신 앞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했다. 푸시케는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침대에 눕자 곧바로 잠이 들었다.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어둠 속에서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자의 인기척이 들려왔다. 신랑이라는 자는 항상 밤에만 나타나서는 불도 켜지 못하게 하고
먼동이 트기 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푸시케는 남편의 생김새를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전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고 남편도 잘 대해주는 까닭에 푸시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향수병이었다.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너무나 그리워 견디기가 힘들었다. 푸시케는 며칠 밤낮을 울면서 에로스에게 간청했다. 에로스는 푸시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해 마지못해 승낙을 했다. 언니들을 만나는 것은 허락하겠소.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언니들의 말은 우리의 관계를 죽일 수 있는 독을 품고 있으니 말이요. 오랜만에 만난 세 자매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일 뿐 언니들은 동생이 호화롭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 것에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 신랑은 분명 아폴론의 신탁대로 날개 달린 뱀이 분명해.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거라고. 지금은 너를 안심시켜 놓고는 결국 너를 잡아먹을 게 분명해. 언니들은 푸시케를 두렵게 하는 말들을 늘어놓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푸시케는 평소처럼 남편이 자신의 침대에 조용히 들어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살며시 일어났다. 푸시케가 등잔불로 남편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침대에는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그녀가 들고 있던 등잔에서 뜨거운 기름이 떨어져 에로스의 등에 떨어지고 말았다. 에로스는 푸시케를 노려보더니 곧장 날아가 버렸다. 이후 푸시케는 에로스를 찾기 위해 실성한 사람처럼 온 나라를 헤매고 다녔다. 푸시케는 며칠 밤낮을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앉아 슬피 울며 떠나려 하지 않았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저기 밀과 기장, 양귀비의 씨앗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보이지? 내가 외출한 사이에 저것을 모두 종류별로 구분해 놓거라. 이때 갑자기 개미떼가 나타나 곡식더미에 까맣게 달라붙더니 종류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귀가한 아프로디테는 나달 더미를 보고는 너무나 놀랐다. 오늘은 저 밑에 있는 강둑에 내려가면 덤불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 가면 황금 양털을 가진 양들이 있을 거다. 그 빛나는 양털을 가져오도록 해라. 푸시케는 사납고 재빠른 양에게서 어떻게 황금 양털을 취할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했다. 이때 강둑의 갈대숲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때 양들이 잠을 자러 간 사이에 덤불 속으로 들어가 찔레나무에 걸려있는 황금 양털을 모아오도록 하세요. 푸시케는 그대로 따라했다. 다음 날이 되자 아프로디테는 다른 과제를 내주었다. 저기 언덕으로 가면 검은 물이 흐르는 폭포가 있을 것이다. 그곳이 바로 저승에 흐르는 강인 스틱스가 시작되는 곳이다. 물병을 가지고 가서 그 물을 길어오도록 해라. 푸시케가 절망하고 있을 때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는 물병을 물고 날아가서 한 병 가득 검은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었다. 아프로디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 작은 단지를 줄 테니 저승으로 내려가거라. 저승의 여왕인 페르세포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화장품을 담아달라고 부탁하거라. 푸시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길가에 높이 솟은 탑으로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했다. 갑자기 탑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푸시케 공주님,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저 산을 넘으면 커다란 구멍이 눈에 띌 겁니다. 저승으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그 구멍을 통과하면
커다란 강이 흐르는데 죽음의 강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려면 카론이라는 뱃사공에게 꼭 뱃삭스를 주셔야 합니다. 그곳을 지나면 저승 궁전의 입구에 다다를 것입니다. 궁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바로 머리가 셋 달린 케르베로스입니다. 그 개는 매우 난폭하지만 빵을 던져주면 공주님을 지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아참, 저승에 내려가면 분명 불쌍한 영혼들이 공주님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우연히 도움을 얻은 푸시케는 저승세계에 내려가 페르세폰의 앞에 이르렀다. 아프로디테 여신께서 이 단지에 당신의 화장품을 담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페르세폰에는 단지에 뭔가를 넣어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푸시케는 지상으로 오는 도중 페르세폰의 화장품이 몹시 궁금했다. 결국 작은 단지를 열어보았지만 단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음 같은 잠이 들어있어 푸시케는 영원히 잠들고 말았다. 이때 아프로디테에게 반감금 상태에 놓여있던 에로스가 푸시케의 곁에 나타났다. 그는 쓰러져 있는 푸시케의 눈에서 죽음 같은 잠을 빼내고서 그녀를 깨웠다. 에로스는 그간의 상황을 제우스에게 말하며 불쌍한 푸시케와 자신의 결합을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제 신들처럼 영원히 살게 된 푸시케와 그녀의 남편 에로스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근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처녀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신랑과 계약 결혼을 했다. 신랑은 대개 다른 부족이나 다른 마을 사람이었다. 그래서 과거 처녀들은 결혼을 행복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렵고 무서운 만남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괴물이나 야수가 아름다운 왕자로 변했다는 이야기들의 밑바탕에는 처녀들이 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낯설고 친근하지 않은 신랑이 잘생기고 친근한 왕자로 변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푸시케와 에로스의 이야기는 소년과 소녀의 성장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몸이 커졌다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또는 영혼이 어떠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의미의 성인이 될 수 있는지를 특히 젊은 여성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푸시케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떠나야 한다. 과감하게 자신이 가지 않았던 길로 떠나는 것이다. 그 길에는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녀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두려움이 반대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단, 그러한 성공과 행복은 고통과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자만의 몫인 것이다. 그녀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인들이 필요하다. 푸시케의 언니들이다. 언니들은 푸시케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쫓겨나게 한다. 사실 푸시케는 남편의 얼굴도 모른 채 밤마다 찾아오는 남편만을 기다리며 지루한 낙원에서 살고 있는 신세다. 복종하고 순종하며 남편의 뜻에 따르는 다소곳하고 수동적인 아내의 역할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때 푸시케의 언니들은 푸시케에게 남편에게 더 당당하고 적극적이며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남편이 정해놓은 금기를 깨뜨리라는 것이다. 남편의 얼굴과 대면한다는 것은 이제 그녀가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이르려는 시도인 것이다. 물론 이런 시도는 권위적이고 남성적인 남편인 에로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녀는 궁전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렇다면 에로스는 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까? 그는 한마디로 마마 보이이기 때문이다. 푸시케가 에로스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 반기를 들게 된 것이 바로 등잔불로 그의 얼굴을 비추는 행위였다.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 등잔이 아니라 횃불을 지켜던 것이다. 이때 등에 떨어진 뜨거운 기름으로 인한 에로스의 상처는 푸시케가 남편에게 갖고 있던 공격성의 표현이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푸시케로 인해 에로스가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담금질을 많이 당한 쇠가 더 단단해지듯 푸시케는 아프로디테로부터 도저히 완수할 수 없는 과제를 받는다. 첫 번째 과제는 곡식의 나달을 분류하는 것이다. 곡식의 나달을 종류대로 분류하는 것은 소녀들이 배워야 할 이성적인 질서와 원칙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과제는 황금 양털을 모으는 것이었다. 황금색은 태양을 상징한다. 태양은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강하고 강렬하며 천지를 비추는 것이 태양이다. 그녀는 이제 소녀의 수줍음을 벗고 강하고 적극적인 남성성을 자기 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푸시케가 황금 양털을 모을 때 갈대의 조언을 듣는데 이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남성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여성적인 속성인 직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세 번째 임무는 저승에 흐르는 스틱스 강물을 물병에 담아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지하세계를 흐르는 스틱스 강물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상승과 하강,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대조를 나타낸다. 살아있는 독수리가 죽음을 상징하는 스틱스 강물을 퍼올린다는 의미는 삶과 죽음의 순환을 상징한다. 삶과 죽음은 서로 물고 물리며 돌고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지하세계에서 페르세포네의 화장품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푸시케가 탑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이다. 탑은 우뚝 솟은 건축물이며 남성적이고 문명적인 세계의 상징이다. 무생물인 탑이 상징하는 냉정하고 문명적이며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그녀는 지하세계에서 불쌍한 영혼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절대로 그 청을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듣는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한다는 점이다. 이성적으로는 결혼하면 안 되는 상대를 만나고도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를 좋아한다고 매달리는 바람에 등등의 이유로 덜컥 결혼을 하고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감정이나 동정심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결국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푸시케는 탑의 조언대로 아무리 불쌍한 영혼이 매달리고 간청해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성숙에 필요한 냉정함이다. 그런데 푸시케는 마지막 과정에서 함정에 빠지고 만다. 화장품 단지를 열고 만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쉽게 빠지는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깊은 잠과 같은 퇴행 상태로 돌아간다는 경고다. 자기애에 깊이 빠지면 외부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옳고 아름답다는 마치 죽은 듯한 잠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영혼은 여러 차례 탈피를 반복하고 애벌레처럼 힘든 시기를 겪어야 진정 아름다운 정신과 영혼이 된다는 의미에서 푸시케는
영혼을 상징하지만 나비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영혼도 여러 차례 탈피를 반복하고 애벌레처럼 힘든 시기를 겪어야 진정 아름다운 정신과 영혼이 된다는 의미에서 푸시케의 또 다른 의미는 나비인 것이다. 헤라클레스를 현대의 스포츠 영웅으로 본다면 현대의 연예인에 해당하는 영웅도 있었다. 그가 바로 오르페우스다. 이아소는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간 숙부에게서 다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한 원정대를 조직했다. 여기에는 음악의 달인인 오르페우스, 천하장사 헤라클레스, 천리안을 가진 닌케우스, 키자비의 명인 티피스 등이 참여했다. 오르페우스가 이 원정대에서 실력을 발휘한 것은 세이렌과의 대결에서였다. 오르페우스는 세이렌들의 노래에 선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리라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 원정대를 위험에서 구해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의 불행은 결혼에서 비롯되었다. 오르페우스가 사랑한 여인은 에우리디케였다. 결혼식이 치러지고 나서 며칠 뒤 에우리디케는 친구들인 요정들과 들로 나들이를 갔다. 에우리디케는 그만 풀 속에 있던 뱀을 밟는 바람에 발이 물려 죽고 말았다. 모든 이가 반대했지만 오르페우스는 저승에 가서 하데스와談판을 하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저승의 왕인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 앞에 도착했다.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고 나서 페르세포네는 슬픔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냉정한 하데스도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고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차에 아내마저 부탁하자 못 이기는 척하며 오르페우스의 청을 들어주었다. 처음으로 불쌍한 한 영혼을 지상으로 내보내주마.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앞장서서 지상으로 걸어나가라. 하지만 이곳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에우리디케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오르페우스가 먼저 걸어가고 에우리디케가 몇 걸음 뒤에서 다리를 절며 따라갔다. 마침내 동굴의 입구에 거의 다다르자 오르페우스는 갑자기 그녀를 보고 싶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다. 에우리디케는 그 순간 지하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고 그가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원치 않는다. 특히 그것이 죽음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누구나 애도의 기간을 갖게 된다. 2, 3개월, 많게는 4, 5개월까지 지속되는 정도라면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기간이 6개월을 넘게 되면 이런 애도 반응은 병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한 애도 반응을 겪는 사람들은 숨을 쉬고 심장은 뛰지만 죽은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오르페우스가 저승에 뛰어들어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희망도 없고 인간관계나 직장도 무의미할 뿐이다. 이를 사자에 잡혀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의 영혼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도는 신세가 된다. 남아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죽은 자의 영혼도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제 죽은 자와 인연을 끊고 재미있는 일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고 달콤한 잠을 자야 한다. 오르페우스가 지하세계, 즉 저승으로 내려간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누구나 빠지게 되는 우울한 감정을 의미한다.
이때 우리는 죽은 자를 놔주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려 한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법이다. 정상적인 애도 반응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진혼굿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다. 죽은 자를 마음속에서 내보내고 산 자는 하데스의 말대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 할 수 있다.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올림포스의 제왕인 제우스로 헤라클레스의 몸에는 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넘어서는 괴력과 초능력을 갖고 있었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은 자신의 눈을 속여가며 알크메네를 만난 제우스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지만 제우스에게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었다. 그녀의 잠재된 분노는 결국 헤라클레스를 향하게 된다. 헤라는 헤라클레스의 행복한 가정을 깨기 위해 헤라클레스를 일시적으로 미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의 눈에 아들이 맹수로 보이고 아내는 사자로 보여 그는 짐승들이 자신에게 달려든다고 착각해서 모두를 죽여버렸다. 그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가족이 모두 죽은 것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자신이 그 끔찍한 살인의 범인이라는 사실은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했다. 헤라클레스는 날카로운 칼끝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다. 이때 갑자기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났다. 테세우스는 절망에 빠진 헤라클레스를 설득하기 위해 특유의 언변과 지혜로 그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다. 시간이 흐른 뒤 헤라클레스는 조금씩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델포이의 신탁에 가서 물어보겠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야. 헤라클레스는 곧바로 델포이를 향해 출발했다. 무녀는 신탁을 받아 그에게 들려주었다. 헤라클레스, 당신은 정말 커다란 죄를 지었군요. 그 죄를 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신의 사촌이자 미케네의 왕인 에우리스 테우스를 찾아가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에우리스 테우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그런 모욕과 수모를 참아낼 수 있다면 당신의 손에 묻은 가족의 피를 씻어낼 수 있을 겁니다. 헤라클레스는 두말 없이 신탁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첫 번째 과업을 지시했다. 네메아의 사자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네. 네메아의 사자는 칼이나 창으로 찔러도 뚫지 못할 만큼 질긴 가죽을 갖고 있었는데 헤라클레스는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뒤 목을 졸라 숨을 끊었다. 그리고 사자의 발톱을 하나 빼서는 날카로운 발톱 끝으로 사자 가죽을 벗겨냈다. 이후 사자 가죽을 두른 모습이 그의 상징이 되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다음 과제를 주었다. 레른의 강에 가면 히드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그걸 죽이고 오너라. 히드라라는 괴물은 머리가 9 달린 괴물로 머리를 잘라내면 그 자리에서 2개가 자라나는 생명력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그중 하나의 머리는 불멸의 능력까지 갖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이번에도 용감하게 히드라의 머리를 칼로 내리쳤고 조카인 이올라스는 칼로 벤 자리를 불로 지져서 머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했다. 8개의 머리를 모두 자르고 난 헤라클레스는 죽지 않는 1개의 머리는 커다란 바위 밑에 묻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했다. 헤라클레스가 3번째로 완수해야 할 과업은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전차를 끄는 황금 뿔을 가진 캐리네이아의 암사슴을 산채로 잡아오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지구의 북쪽 끝까지 쫓아가 마침내 사슴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네 번째 과업은 에리만토스 산에 살고 있는 멧돼지를 잡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멧돼지가 숨어있는 구멍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 멧돼지를 놀라게 해 굴 밖으로 끌어내서는 그물을 던져 사로잡았다. 다섯 번째 과업은 아오게이아스의 축사를 청소하는 일을 맡긴 것이다. 아오게이아스의 축사에는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이 축사 근처에 흐르는 알페이오스 강물을 끌어와 하루 만에 축사의 분뇨를 깨끗이 치우고 강물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았다. 여섯 번째 과제는 스팀팔로스의 괴조를 퇴치하는 일이었다. 이 새를 괴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청동으로 된 커다란 날개를 달고 다니며 사람들을 습격하고 농작물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는 괴조들이 날아오를 때 히드라의 독을 묻힌 화살로 모두 쏘아 떨어뜨렸다. 일곱 번째 과업은 크레타 섬으로 가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미노스 왕에게 선물한 황소를 잡아오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이 난폭한 황소를 사로잡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옴으로써 일곱 번째 과업도 완수했다. 여덟 번째 과업은 인간의 고기를 먹고 미쳐 날뛰는 디오메데스의 식인 말을 붙잡는 것이었다. 아홉 번째 과업은 아마존의 여왕인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열 번째 과업은 게리온이 키우고 있는 소들을 데려오는 것이었다. 게리온은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었다. 사실 아폴론의 신탁이 내린 과업은 10가지였다. 10가지 과업만 마치면 헤라클레스의 죄가 씻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간교한 에우리스테우스는 10가지 중 2가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어쩔 수 없이 헤라클레스는 2가지 과업을 더 완수해야 했다. 11번째 과업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의 딸들인 헤스페르데스가 지키고 있는 황금사자를 가져오는 일이었다. 그는 아틀라스에게 자신이 대신 하늘을 떠받치고 있을 테니 그의 딸들이 지키고 있는 황금사과를 따다 달라고 부탁했다. 아틀라스는 힘겨운 노역에서 잠시 동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헤라클레스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12번째 과업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기로 결심했다. 헤라클레스에게 저승의 문을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를 끌고 오라고 주문했다. 이는 사실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마침내 저승의 왕인 하데스마저 제압해버렸다. 이후 헤라클레스는 다시 데이아 네이라라는 공주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다. 12가지 과업을 치르느라 지친 헤라클레스는 아내와 더불어 편안한 삶을 누리리라 마음먹었다. 한 번은 헤라클레스가 아내인 데이아 네이라와 함께 강을 건너려고 하던 참이었다. 이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켄타우로스족 네소스가 나타나 자기가 강을 건네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었다. 네소스는 먼저 데이아 네이라를 업고 강을 건너갔는데 그녀의 미모에 끌려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 네소스를 한 번에 맞추었다. 이때 네소스는 죽기 전에 데이아 네이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흘리고 있는 피를 잘 모아두시오. 혹시 당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이 피를 당신 남편의 옷에 묻혀서 입히도록 하시오. 그러면 당신 남편의 애정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이오. 순진한 데이아 네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네소스가 흘린 피를 보관했다. 얼마 후 헤라클레스는 에우리토스 왕과 활쏘기 내기를 벌이게 되었는데 에우리토스 왕은 자신을 이기면
자신의 딸인 이올레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내기의 승자는 헤라클레스였다. 데이아 네이라는 남편의 사랑이 이올레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잠들었을 때 그의 옷에 네소스의 피를 잔뜩 발라놓았다. 다음날 아침 헤라클레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옷을 입었다. 점차 옷에 묻어있던 네소스 피 속의 히드라의 독이 헤라클레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는 옷을 벗으려 했지만 벗을 수 없었다. 그는 이때 자신의 최후를 예감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장작 위에 누웠고 하인에게 불을 붙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헤라클레스의 육신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영웅의 모험과 여정은 심리적으로 개성화를 향한 욕망을 인격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격의 개성화란 나를 나답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웅이 무찌르거나 붙잡아야 하는 괴물이나 동물은 남과 다른 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무의식적인 요소를 상징한다. 괴물들은 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 개성의 상징들이다. 과업을 완수한 것은 곧 헤라클레스의 개성화 과정이 완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한 개인으로 성숙하고 탄생한 것이다. 헤라클레스의 가족 파괴는 개성화 과정의 위험한 측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측면, 즉 아니마의 억압이나 파괴를 의미한다. 헤라클레스는 자식과 아내를 죽인 죄를 씻기 위해 사촌인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로 들어간다.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왜 하필이면 가장 비겁하고 현실적이고 관습적인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가 되었을까? 에우리스테우스는 자아, 즉 에고를 상징한다. 자아는 항상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의식화한다. 자아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다. 자아는 절대로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커다란 모험을 감행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아는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관습적이다. 사회의 가치나 기준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진부해지게 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헤라클레스가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가 된 것은 개성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아로 상징되는 에우리스테우스의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자아와 무의식의 욕망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개성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12가지 과업은 개성화 과정에서 직면해야 할 무의식의 여러 측면을 상징한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 일이었다. 이 사자는 바로 헤라클레스 안에 존재하는 난폭하고 잔인한 측면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과업은 히드라를 없애는 일이었다. 히드라는 머리를 자를 때마다 그 자리에 머리가 2개로 불어나는 괴물이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 잘린 머리를 불로 지져버린다. 하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한 개의 머리가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이 머리를 커다란 바위로 눌러놓는다. 이는 과업의 절반만 성공한 것이다. 여기서 바위 밑에 묻어놓은 머리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욕망을 일시적으로 억압해 놓았을 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이 히드라가 흘린 피 속에 들어있는 독으로 인해 헤라클레스 자신이 죽고 만다. 억압된 욕망은 언젠가는 다시 고개를 들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11번째 과업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의 딸들인 헤스페리데스가 지키고 있는 황금사자를 가져오는 일이었다. 헤스페리데스의 황금사자는
용이 지키고 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지키고 있는 것은 뱀이다. 이러한 낙원의 이미지는 인간의 전체성을 상징한다. 우리 마음의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운 하늘처럼 자신 안에 존재하는 콤플렉스에 접근해야 마음의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 12번째 과제는 지하세계에서 케르베로스의 개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의식에 숨어있는 어두운 측면과 직면해야 함을 뜻한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건드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추한 욕망, 탐욕, 의심, 질투 등을 인정하지 않고는 완전성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인정해야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아내가 몰래 바른 히드라의 독이 퍼진 네소스의 피가 묻은 옷을 입은 결과 최후를 맞는다. 히드라를 처단할 때 절대 죽지 않는 머리를 바위에 눌러두었는데 이 죽지 않은 히드라의 머리는 바로 무의식에 존재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이는 히드라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임시방편의 처방만 내린 것이다. 이는 욕망을 제대로 의식화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억압했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고개를 쳐들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장작불에 누워 자신의 몸을 불태우게 된다. 즉, 승화되지 않은 욕망을 불에 태움으로써 그의 욕망은 정화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개성화 과정은 끝나게 된다. 마지막에 의식화하고 조절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인 것이다. 헤라클레스의 욕망이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몸에 독이 퍼져 모든 것을 체념할 때였다. 그리고 기꺼이 장작에 올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에야 비로소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욕망을 정복하는 방법은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운명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의 힘이 다했을 때 저절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 죽은 것이 산 것이고 산 것이 죽은 것이며 이긴 것이 진 것이고 진 것이 이긴 것이다. 지금까지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낭독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신화나 옛날 이야기, 속담에는 인간의 본성이 이야기의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욕구와 욕망, 무의식적 심리가 잘 나타나 있죠. 신화를 보면 인간이 보이고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신화를 동화나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로 읽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삶의 교훈과 지혜가 담긴 인생 교과서처럼 의미로 읽습니다. 잘 음미하기만 하면 신화 속 캐릭터들은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바둑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 눈에 더 좋은 수가 종종 잘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본래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방법은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몸에 힘을 빼고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용기 없이는 삶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성공 여부는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며 내 몫을 지키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 세 가지는 신과 괴물, 그리고 영웅입니다. 신과 괴물을 우리 삶에 등장하는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행운과 불운이라고 한다면 영웅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신과 괴물과 어우러진 모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신과 괴물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뛰어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나의 삶에 존재하는 괴물은 무엇인가? 신이 나에게 부여한 타고난 재주와 능력은 무엇인가? 나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약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책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신과 괴물과 영웅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 욕망이 신처럼 위대한 일을 해내는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괴물을 만들기도 하며 조화를 이루어 영웅을 형성하기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프로메테우스가 훔쳐내 인간에게 선물한 불이 인간의 이성 혹은 욕망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불의 사용은 날고기가 아닌 익힌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게 해준 사건입니다. 불에 익힌 고기는 날고기에 비해 소화 시간이 짧고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게 해주어 인간 두뇌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불의 사용은 인간을 지금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준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불은 문명을 상징하며 인간 이성의 어마어마한 힘과 인간 욕망의 파괴력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류가 개발하고 사용하는 무기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대부분 불의 힘으로 쇠를 빠르게 던지는 원리입니다. 총이 그렇고 수류탄, 지뢰, 각종 폭탄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은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인류의 가장 무서운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성과 욕망 중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욕망의 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이성의 불을 이용해 동물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정신의 시대를 열 때도 되었습니다. 인간 이성은 지금까지도 역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그 잠재력에 비하면 여전히 꽃봉오리를 피운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신화 속 영웅들에 비교하면 이제 겨우 기지개를 펴고 모험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아직 우리의 모험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영웅의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단 하루씩만 용기를 내서 영웅처럼 살면 됩니다. 누구도 두 번의 하루를 동시에 살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하루씩만 용감하게 영웅처럼 살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만 영웅처럼 용감하게 살아보겠다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